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8세의 일본 여성 하루카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죠. 22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 속에서 상처받은 채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카. 그런데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결혼정보회사들이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일본 중년 여성들의 한국 남성과의 재혼 문의가 300%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카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후쿠오카의 작은 요리학원에서 일하는 오노. 하루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수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48세인 하루카에게 이혼 후 3년이라는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망설여지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규동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루카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2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다케시는 한 번도 하루카의 요리를 칭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다, 맛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학생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루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요리는 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카는 혼자 사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 당시에는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된 지금은 그 자유가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하는 일상이 과연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 어느 날 저녁, 도쿄에 사는 여동생 미사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미사코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밝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너는? 하루카가 대답하자 미사코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우리 한국으로 이사를 갔어. 남편이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거든. 서울 외곽에 있는데 정말 좋아. 언니도 한번 놀러와. 하루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코의 남편 김진수는 원래 한국 출신이었지만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의외였죠. 한국이라. 언어도 안 통하는데 괜찮을까? 하루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사코가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여기가 일본보다 살기 좋은 것 같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언니도 한번 와봐야 해. 특히 언니 같은 사람한테는 한국이 딱 맞을 거야. 하루카는 미사코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들리는 동생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바빠서 못 가겠다고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요리학원도 여름휴가 기간이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카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미사코와 김진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일본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특히 미사코의 표정이 훨씬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언니. 미사코가 달려와 하루카를 안았습니다. 정말 잘 왔어.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김진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루카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해요. 그의 말투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하루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신기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았고 거리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고 속으로 감탄했죠. 김진수의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사코테이라는 이름의 일식과 한식을 퓨전한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미사코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 하루카가 물었습니다. 김진수가 부끄러워하며 답했죠. 네, 제 아내가 없었다면 이 가게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김진수의 특제 요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카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김진수가 계속해서 미사코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사코 씨,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일찍 쉬세요. 이 반찬 어때요? 입맛에 맞나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모습이었죠. 하루카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다케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밥은 언제 하느냐, 이것저것 시끄럽다는 말만 했죠. 그런데 김진수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졌어요. 진수가 항상 이렇게 다정해? 하루카가 미사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사코가 웃으며 답했어요. 응, 처음에는 나도 어색했어. 일본에서는 남편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 남자들은 아내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날 밤 하루카는 객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사코 부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런 결혼 생활도 가능한 건가? 나는 왜 그런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 바로 옆방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김진수가 직접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카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식 아침을 준비해봤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한국 전통 아침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밥이 따뜻하게 김을 올리고 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다. 하루카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김진수의 요리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특히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일본의 미소시루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맛의 비결이 뭐예요? 하루카가 물었죠. 한국 된장의 특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만드느냐예요. 김진수가 미사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드는 음식은 맛이 달라져요. 하루카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요리사였지만 정작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요리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식사 후 미사코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전통시장에 가볼까? 여기 시장이 정말 재미있어. 세 사람은 함께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루카는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가득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아줌마, 이 배추 어때요? 김진수가 배추가게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김치 담그기 딱 좋아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루카는 일본의 조용하고 정중한 쇼핑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인정 넘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하루카가 시장 안쪽에서 혼자 장을 보고 있는 남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은 신중하게 채소를 고르고 있었어요. 미사코가 답했습니다. 아, 저분은 장도윤 씨예요. 근처에서 한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요리를 잘해요. 진수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하고요. 김진수가 장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형. 장도윤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수야, 장 보러 왔구나. 이분들은? 제 처가 언니분이신데 일본에서 오셨어요. 요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김진수가 소개하자 장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도윤입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하루카도 인사를 했죠. 오노 하루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장도윤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카 씨도 요리하시는군요. 그럼 같이 좋은 재료를 골라볼까요? 장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재료를 살펴봤어요. 장도윤은 하루카에게 한국 재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김치용이고 이건 찌개용이에요. 맛이 조금씩 달라요. 하루카는 장도윤의 세심한 설명에 감동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와 깊은 지식이 느껴졌어요. 특히 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에서 요리사로서의 프라이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하루카가 물었어요. 재료를 대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요리는 조금 더 감정을 많이 담는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하며 만드는 정성이 맛에 그대로 전해지죠. 장도윤의 답변에 하루카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요리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장보기를 마치고 네 사람은 장도윤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의 한 식당이었어요. 20석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를 드시겠어요? 장도윤이 제안했죠. 주방에서 요리하는 장도윤의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카는 감탄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불 조절, 간 맞추기, 재료를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하루카가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 채소 좀 썰어주시겠어요? 장도윤이 양파와 당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루카가 능숙하게 채소를 썰기 시작하자 장도윤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칼질이 완전히 다르구나.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사코가 김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둘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김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형도 혼자 사시는데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식사가 준비되자 네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장도윤이 직접 만든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장도윤이 말하자 하루카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는 처음이에요. 하루카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이 깊은 맛을 냈어요. 비결이 뭐예요? 직접 만든 배와 사과를 갈아서 재워두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맛이 좋아져요. 장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식사 도중 하루카의 핸드백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무거운 핸드백을 의자에 걸어뒀는데 떨어진 것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하루카가 당황해하며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도윤이 먼저 일어나서 하루카의 핸드백을 들어줬어요. 이 무게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장도윤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하루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2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다케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며 짜증을 냈죠. 고맙습니다. 하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장도윤은 하루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고마워서요. 하루카가 답했습니다. 미사코와 김진수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끼고 자리를 피해줬어요. 우리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갑자기 조용해진 식당에서 하루카와 장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요리를 주로 가르치세요? 장도윤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로 가정식이에요. 규동, 미소시루, 덴푸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 요리를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정성이랄까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리에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요리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는 사랑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말을 들으며 하루카는 자신의 요리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자신은 사랑을 담아 요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며칠간의 한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 하루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이 일본에서의 3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장도윤과 보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죠.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뭔가 고민 있어? 미사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돌아가기 싫어. 여기가 더 편안하고 따뜻한 것 같아. 미사코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아예 한국으로 이사 오는 건 어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언어도 안 통하고. 하루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진수가 끼어들었어요. 요즘은 한국어 배우는 일본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하루카 씨 같은 분이라면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장도윤이 하루카를 위한 작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야외 테라스에서 촛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 코스 요리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카가 감동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인연이었어요. 일본에 가셔도 가끔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식사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였죠.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장도윤이 말하려는 순간 하루카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비도 좋은 것 같아요.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윤 씨.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혹시 한국어를 배운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카의 질문에 장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날 밤 하루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사코 부부의 따뜻한 관계, 장도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죠. 다음 날 공항에서 장도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꼭 연락 주세요. 하루카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장도윤도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하루카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후쿠오카의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이 정말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루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하루카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중년 여성들의 모임이었어요. 하루카,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친구 유키코가 물었습니다. 하루카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다정하다고? 에이, 그건 처음에만 그런 거야. 친구 사치코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한국은 아직도 가부장적이라던데.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 아닐까? 또 다른 친구 미치코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나이 40 넘어서 새로운 사랑?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유키코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혼자 사는 게 편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하루카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 정말 착각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하루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카야, 우리 나이에 로맨스는 무리야. 현실을 봐.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치코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루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고 언어도 서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루카는 자책했어요. 며칠 동안 하루카는 우울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요리학원에서도 평소만큼 활기차지 못했어요.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학생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루카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하루카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장도윤에게서 온 카카오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루카 씨.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시장에서 일본 가지를 봤는데 하루카 씨가 생각났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보는 순간 하루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이 감정만은 진짜였습니다. 하루카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곳이 그리워요. 그날 밤 하루카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22년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이혼 후에는 혼자라는 이유로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하루카는 인터넷에서 한국어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후쿠오카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실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주말반도 있고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되어 있었죠.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어 수업 문의드리려고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가능하면 이번 주부터요. 하루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한국어 학원 첫 수업날 하루카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몇 명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나만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노 하루카입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격려해줬어요. 잘하셨어요. 한국어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한국에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요. 하루카의 답변에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하루카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70세에 한국어 시작했어. 손자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말이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할머니의 격려에 하루카는 힘을 얻었어요. 정말 시작이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글 자모음부터 차근차근 외우고 기초 회화를 연습했어요. 장도윤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배운 한국어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어 공부했어요. 음식 만들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장도윤은 항상 격려해줬어요. 한 달 후 하루카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장도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윤 씨. 오늘 날씨 좋아요? 하루카 씨,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그런데 어느 날 장도윤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 실은 제가 곧 일본에 갈 예정이에요. 일본에요? 왜요? 하루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요리학교에서 한국 요리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3개월 과정인데 후쿠오카에서 하는 거예요. 장도윤의 말에 하루카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후쿠오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루카 씨가 계신 곳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하루카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장도윤이 일본으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에요. 그런데 혹시 후쿠오카에서 머물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장도윤이 부탁했습니다. 하루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곳 알아볼게요. 통화를 끝낸 후 하루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말하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일본까지 와? 우연이 아니라 하루카를 보러 오는 거 아닐까? 유키코가 추측했어요. 사치코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요. 그래도 조심해. 남자들은 처음에만 좋게 굴어. 하지만 하루카는 더 이상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달간 장도윤과 나눈 대화들, 그가 보여준 진실한 마음을 믿기로 했어요. 설령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해보고 싶었습니다. 장도윤이 후쿠오카에 도착한 날 하루카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하루카 씨,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잘 오셨어요.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루카는 장도윤을 위해 깔끔한 원룸을 구해뒀습니다. 요리학교와도 가깝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지내시기 어때요? 완벽해요. 하루카 씨 덕분에 일본 생활이 편해질 것 같아요. 장도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카는 장도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줬습니다. 일본식 가정 요리였지만 한국 재료도 섞어서 퓨전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하루카 씨의 정성이 느껴져요. 장도윤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도윤 씨가 해주신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하루카의 말에 장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 실은 제가 이번 일본행을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하루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물론 요리 강의 제안도 좋은 기회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루카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장도윤의 고백에 하루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도윤 씨를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도윤 씨 때문이었어요. 하루카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하루카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은 나이나 국적, 과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요. 48세의 이혼녀라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틀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장도윤의 일본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루카와 함께 후쿠오카에서 작은 한일 퓨전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루카와 도윤의 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가게였어요. 개업 첫날 미사코와 김진수도 축하하러 일본까지 왔습니다. 언니, 정말 잘 됐어.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 미사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루카의 얼굴에는 지난 3년간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처음 만났던 그 테라스와 비슷한 후쿠오카의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윤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하루카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22년간의 불행한 결혼, 3년간의 외로운 독신 생활,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랑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과거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루카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혼정보 회사들이 발표한 통계처럼 하루카도 이제 그 행복한 숫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진짜 사랑을 찾은 사람으로요. 오늘은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이 이국의 땅에서 맺은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존의 깊은 숲속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우정과 성장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국제인권 변호사 김소은과 원주민 소녀 리아의 운명적인 만남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감동적인 재회까지 거리와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인간의 따뜻한 연대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잊혀진 부족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의 짙은 초록빛 숲이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신이 펼쳐놓은 거대한 비단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던 김소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죠. 32의 나이에 국제인권 변호사로서 첫 현장 임무는 그녀에게 설렘보다는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노트북에 적힌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소은은 브라질 마이너스 볼리비아 접경지역 원주민 인권 실태 조사 계획을 머릿속에 되새깁니다. 왜 하필 아마존인지. 소은의 중얼거림이 비행기 엔진 소리에 묻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인권법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소은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난해 UN 회의에서 발표했던 원주민 권리보호 논문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NGO 활동에 특별 초청된 것입니다. 브라질 마나우스 공항에 도착한 소은은 현지 가이드와 함께 작은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아마존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착륙 후 기다리고 있던 현지 활동가들과 만난 소은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글로 향하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보트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문명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울창한 숲만이 그들을 감쌌어요. 앞으로 3일간은 통신이 불가능할 겁니다.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현지 가이드의 물음에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었죠. 정글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위와 습기,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낯선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길을 잃은 일행은 당혹스러움에 휩싸였어요. 지도와 나침반을 확인하며 길을 찾으려 애쓰던 중 갑자기 숲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들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전통 문양을 그린 원주민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멀리서 총을 든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은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죠.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현지 활동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주민들과 군인들 사이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을 둘러싼 원주민들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부족의 추장은 놀랍게도 그들을 마을로 초대했죠. 현지 통역사의 설명으로는 이 부족은 마사코족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아온 부족이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부인들의 침입으로 토지 분쟁이 잦아지면서 군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소은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소은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듯한 그 소녀는 약 20살 정도로 보였고 깊은 눈빛으로 소은을 관찰하고 있었죠. 저 아이는 리아입니다. 추장의 딸이죠. 통역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소은은 리아에게 미소를 지었고 리아도 수줍게 미소를 돌려주었어요. 그날 밤 부족의 환영의식이 열렸습니다. 모닥불 주위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소은은 리아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소은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리아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저 친근감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놀랍게도 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 없이도 두 사람은 손짓과 표정만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다음 날 소은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했습니다. 리아는 그녀의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주었죠.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포즈를 취하는 리아의 모습은 어딘가 순수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소은은 그녀의 총명함에 감탄했어요. 리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소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아는 소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손으로 직접 엮은 팔찌였습니다. 소은은 감동해서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리아에게 주었죠. 그 작은 교환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소은은 리아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게요. 통역사를 통해 전한 이 말에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은 마지막으로 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은은 이 이별이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마을을 떠나는 배 위에서 소은은 강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리아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돌아온 소은에게 아마존에서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아련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변호사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성취를 안겨주었지만 가끔 그녀는 손목에 찬 팔찌를 바라보며 마사코 부족과 리아를 떠올렸어요. 아마존에서 돌아온 후 소은은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활동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 환경연구팀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김 변호사님, 우리 팀과 함께 다시 아마존으로 가시겠습니까? 유엔 산하국제환경연구팀의 팀장 서진우가 건넨 제안에 소은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두 해가 지난 후 다시 찾은 아마존은 소은의 기억 속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전보다 개발이 진행되어 있었고 강을 따라 더 많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로 하루를 더 가야 마사코 부족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안내원의 말에 소은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리아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소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마사코 부족이 있었던 자리에는 텅 빈 공터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은은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현지 안내원은 근처 마을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몇몇 마사코 부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놀랍게도 추장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분명 소은이 기억하는 그 추장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통역사를 통해 소은이 묻자 추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사코 부족은 더 이상 하나로 뭉쳐있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깊은 정글로 들어갔고 또 다른 일부는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고 했죠.
개발업자들의 압력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의 땅은 점점 좁아졌고 결국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리아는요? 추장님의 딸은 어디 있나요? 소은의 물음에 추장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리아는 NGO의 도움으로 도시로 나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부족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고 지금은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추장에게서 리아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감정이 복잡해진 소은은 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준 약속,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 정작 리아는 여기 없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아가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서진우는 소은의 복잡한 심정을 눈치채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나우스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마나우스는 아마존 한가운데 있는 도시로 정글과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소은은 리아가 일한다는 교육지원센터를 찾아 분주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진우도 함께였죠. 낯선 도시의 열기와 소음은 소은을 긴장시켰지만 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을까? 소은은 중얼거렸고 서진우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리아의 이름을 말하자 안내원은 그들을 작은 강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소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놀라게 했죠. 원주민 아이들 앞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젊은 여성, 그녀가 바로 리아였습니다. 리아. 소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업을 마친 리아는 소은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소은은 리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글에서 만났던 수줍은 소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죠. 소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리아의 유창한 영어에 소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리아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죠. 지금은 이곳에서 아동통역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부족 출신 아이들이 도시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싶었거든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아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도시 생활이 무척 낯설고 두려웠지만 NGO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적응해 나갔다고 합니다. 영어를 빠르게 습득한 그녀는 곧 다른 원주민들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교육지원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약속 잊지 않았어요. 다시 올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 왔네요. 리아의 말에 소은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우는 두 사람의 특별한 유대감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은은 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소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서진우와 눈빛을 교환한 후 리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리아, 혹시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요? 소은의 나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특히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최신 연구와 기술을 접할 수 있지. 그것이 언젠가 너희 부족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모르고 그렇게 먼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요. 소은은 따뜻한 미소로 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거야. 한국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지원 시스템이 있단다. 서진우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리아 같은 경우는 특별 케이스로 국제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우의 전문적인 설명에 리아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간다면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요? 리아의 질문에 소은은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가능해.
환경학, 사회학, 언어학 혹은 국제개발학도 좋겠지. 중요한 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서진우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개의 한국 대학 웹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캠퍼스와 다양한 시설에 리아는 감탄했죠.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캠퍼스 내 국제학생 기숙사였습니다. 저기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에게 한국 유학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안전한 사회 환경, 기술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까지.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 특히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해. 소은의 말에 서진우도 동의했어요. 한국은 학문적 열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리아 같은 열정적인 학생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하지만 리아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저만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요. 소은은 리아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중에 부족에게 가져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내가 부족을 돕는 방법이 될 거야. 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한국에 가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부족을 돕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빛났죠. 소은은 기쁨에 가득 차 리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울게. 네가 자랑스러워, 리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리아의 결정을 축하하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은은 한국 대사관, NGO, 학교 등 모든 필요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우는 소은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리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아의 눈은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반짝였습니다. 자동문, 에스컬레이터, 전광판, 심지어 화장실의 자동 수도꼭지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놀라움이었죠. 소은은 리아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공항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지하철에 오른 리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소은의 아파트에 도착한 리아는 편의점과 치킨 배달 문화에 또 한 번 놀랐죠.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집으로 온다고요? 마법 같아요. 첫 주는 적응하는데 바빴습니다. 소은은 리아가 머물 기숙사와 다닐 대학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모두 도왔어요. 서진우도 자주 찾아와 리아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그는 환경공학 전문가로서 리아의 공부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소은은 서진우의 따뜻한 배려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고궁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느꼈죠. 특히 한복 체험은 리아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옷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부족의 전통 의상과는 다르지만 같은 자연의 색을 담고 있네요.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리아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니. 처음엔 모든 게 낯설어서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좋아졌어요. 소은은 리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네가 잘 적응하고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어떤 점이 가장 좋니? 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다들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특히 대학의 교수님들은 항상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시죠.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 특히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아낀단다. 학기가 시작되자 리아는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환경학과 국제개발학을 복수 전공하며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보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그녀도 학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영어 강의와 한국어 특별 수업을 통해 조금씩 극복해 나갔어요. 어느 날 리아는 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아마존 원주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전통 춤과 노래, 그리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는 많은 한국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죠. 우리 부족의 지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소은은 축제장을 찾아 리아의 활약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서진우가 있었죠. 리아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요. 서진우의 말에 소은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처음 왔을 때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축제가 끝나고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리아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환경 보존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을 우리 부족에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부족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의 열정에 감동받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리아의 한국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요리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특히 김치와 떡볶이를 좋아했습니다. 이 매운맛이 중독성이 있네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서운해요. 대학에서 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원주민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아마존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였죠. 그녀의 독특한 관점과 열정은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고 곧 학과 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소은은 이런 리아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은의 집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진우는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죠. 유엔에서 아마존 원주민 문화와 환경 보존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리아, 당신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어주었으면 해요. 리아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소은은 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너만큼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람은 없어. 너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두세 개를 이해하는 통찰력이 정말 중요할 거야. 리아는 감동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리아는 한국에서의 생활 1년을 맞이했고 다큐멘터리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은, 서진우와 함께 아마존의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며 열정적으로 작업했죠. 리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마존과 원주민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다큐멘터리와도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족의 전통 약초 지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가 현대 의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리아의 제안에 제작팀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항상 신선하고 통찰력이 있었죠. 소은과 서진우는 이 기간 동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리아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소은과 진우 씨는 정말 잘 어울려요. 두 분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다큐멘터리 작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리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사코 부족의 추장, 그녀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죠. 편지에는 부족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와 토지 분쟁이 심해지고 부족민들은 점점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고 있었죠. 추장은 리아에게 돌아와 부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아는 편지를 읽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소중했지만 부족에 대한 책임감도 무거웠죠. 고민 끝에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이제 부족에게 나눠줄 때가 왔어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을 거야. 소은의 말에 리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떠나기 전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함께 마쳤습니다. 그것은 아마존 원주민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죠. 출국 전날 밤 소은의 집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리아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교수들이 모두 모였죠. 모두가 리아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습니다. 파티의 끝에서 리아는 소은에게 다가갔어요. 소은,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이 아마존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리아의 진심 어린 말에 소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리아.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내 용기와 지혜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단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서진우는 리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태양광 발전 장치와 위성통신 장비였죠. 이것으로 부족과 외부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연락할 수 있게요. 리아는 감동해서 서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것이 우리 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세 사람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리아의 말에 소은과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리아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도 그녀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지. 1년이 흘렀습니다. 소은과 서진우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태블릿으로 들어온 영상통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약혼한 상태였고 함께 국제환경 NG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죠. 특히 아마존 원주민들의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습니다. 연결됐어요. 서진우의 외침에 소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리아의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배경으로는 새롭게 지어진 마사코 부족의 교육센터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은, 진우 씨. 보고 싶었어요. 리아의 목소리는 밝고 힘이 넘쳤습니다. 리아는 카메라를 들고 센터 내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덕분에 세워진 우리 부족의 교육센터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위성통신으로 인터넷도 연결됐습니다. 카메라는 교실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어린 원주민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환경보존법,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그리고 영어와 수학까지요. 리아의 말에 소은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교실 벽면을 비추자 한국 국기와 마사코 부족 깃발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 센터는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받아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어요. 다른 부족들도 이 모델을 배우러 찾아옵니다. 리아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소은과 서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리아는 카메라를 부족 마을 전체로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마을에는 전통적인 오두막과 함께 현대적 요소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 빗물 수집 시스템, 그리고 작은 의료센터까지.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좋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족민들의 건강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죠. 소은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우가 대신 물었어요. 리아,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리아는 카메라를 자신에게 다시 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소은과 진우 씨에게 배운 끈기와 열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 부족의 가치와 많이 닮아 있어요. 대화를 마치기 전 리아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브라질 정부와 아마존 원주민 대표단의 회의가 열려요. 제가 마사코 부족의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거예요. 소은과 서진우는 리아의 성장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리아,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이룬 모든 것을 축하해. 소은의 진심 어린 말에 리아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리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활짝 웃었습니다. 두 분의 결혼식에 꼭 참석할게요.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소은과 서진우는 카페에서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소은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연결되어 있구나. 거리와 문화,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서진우는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소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나 봐요. 우리가 나눈 작은 친절과 도움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과 아마존의 별빛이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에 소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리아의 말이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